안녕하세요. 70대 여자입니다. 바닷가에서 뱃일을 하며 먹고 살고 있는 어부예요. 많은 사연이 있는데 그중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적어볼게요. 엄청난 반전과 끔찍한 결말이 있을 겁니다. 그럼 재밌게 들어주세요. 바닷가 어부인 남편과 중매 결혼을 해서 20살 때부터 어부로 살았어요. 농촌에서 나고 자란 저에게는 어부 일이 부담스럽고 힘들었습니다. 다 힘들었는데 그중 가장 참기 힘들었던 건 멀미였어요. 배가 바다 위에서 흔들흔들 거리면 속이 울렁거려서 두통과 구토, 사지가 경직되는 고통이 따라서 정말 힘들었어요. 시집 온 걸 후회하며 야반도주라도 할까라는 생각을 매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 했던가요? 6달 배를 타고 나니 멀미는 사라졌고 어느새 바다 위에 있는 제가 행복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열심히 노력함에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어요. 5년,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포기해버렸죠. 남편은 무자식이 상팔자라며 아무렇지 않다며 저를 위해줘서 걱정과 기대를 내려놨답니다. 그런데 제 나이 35이 되던 해에 기적같이 아이가 들어섰어요. 산부인과에서 임신이라고 확답을 받았는데 믿기지가 않아 확실한 거냐고 10번은 되물었답니다. 임신은 확실했고 남편과 저는 이 기적을 받아들이며 큰 행복으로 10달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아주 건강한 딸을 낳으며 저희 부부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보다 딸의 양육을 우선시해서 딸이 조금만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날은 일을 접고 딸을 들쳐업고 병원이든 어디든 달려갔답니다. 그렇게 귀한 딸을 키우는 동안 저는 뱃일을 잠시 그만뒀고 그이 혼자서 배를 타고 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타고 나간 배가 돌아오는 길에 파도가 세고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배가 뒤집어지는 사고가 벌어졌어요. 해경이 재빨리 구조 작업에 나갔지만 배를 탄 어부들은 모두 실종됐고 제 남편도 바닷속 어딘가에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행복해지고 있었는데 그이가 떠나버리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얼마 동안은 남편이 돌아올 거라 믿고 선착장 앞에서 딸을 업고 기다렸지만 깊은 바닷속에서 돌아올 리는 없었습니다. 그이가 없으니 이젠 혼자서 딸을 키워야 했고 배를 타야만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빚덩이 딸을 맡길 곳은 옆집 할머니한테 부탁했어요. 자기 손주들을 정성껏 키웠고 제 딸을 예뻐하고 도움을 주시겠다고 해서 믿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을 하러 나갔죠. 딸아이는 성장하면서 옆집 할머니를 외할머니로 알고 컸답니다. 그렇게 딸만 생각하며 잘 버텼고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습니다. 딸아이는 누굴 닮았는지 머리가 똑똑해서 초중고학교에서 늘 전교 1등을 했답니다. 수능 시험을 치른 딸아이는 한의대를 지원했고 당당히 합격했어요. 마을에 현수막을 내걸고 딸 자랑을 엄청나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동네 이웃들을 초대해서 잔치까지 열었죠.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갔으니 딸의 얼굴을 자주 보는 건 어렵게 됐죠. 그래도 자취하는 딸이 걱정돼서 일주일이나 보름에 한 번씩은 서울로 올라가 밥도 챙겨주고 반찬도 수십 가지 해주고 내려왔어요. 제 인생의 1번은 항상 딸이었기 때문에 힘들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고 한의대를 졸업해 한의사가 된 딸아이는 페이닥터로 일하게 됐고 수년의 세월 뒤 사귀던 남자와 결혼하겠다며 저를 보러 내려왔습니다. 제 나이가 66일 때 일이었죠.
예비사위는 외모도 멋지고 성격도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직업은 판사라고 하더군요. 딸과 비슷한 나이대였고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승낙을 해줬고 딸을 시집 보냈답니다. 신혼살림을 차린 딸이 걱정돼서 보름에 한 번씩은 꼭 찾아갔어요. 찾아가는 길이 멀고 복잡했지만 딸을 볼 생각하면 힘든 건 깨끗이 지워졌습니다. 우리 딸 시집 가더니 더 예뻐진 것 같다. 박서방이 잘해주냐? 그럼. 엄마, 나 지금 무지 행복해. 시부모님이 엄청 예뻐해 주시고 아껴주신다고. 아, 엄마, 시부모님이 나 개인 한의원 차려주시겠대. 내가 괜찮다고 연신 거절했는데 나 몰래 계약까지 해놓으신 모양이야. 아이 세상에, 감사하기도 해라. 이 애미가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해 죽을 맛이었는데 네 시부모님이 내가 해줄 걸 대신 해주셨구나. 아유, 참 은혜로운 분들이네. 엄마가 해준 게 없다니. 나 잘 키워줬잖아. 난 아빠 없이 자랐어도 엄마한테 받은 사랑이 커서 결핍 같은 것도 없다고. 내가 한의사가 된 건 온전히 엄마 덕분이야. 어이구, 이 애미를 원망해도 이해할 텐데 무조건 고맙다고 말해주니 고마우면서도 미안하구나. 엄마, 내가 고생한 적이 있던가? 엄마 이 거친 손 좀 봐. 이 손으로 나 먹여주고 재워주고 일하셨어. 엄마 아니었으면 난 한의사가 아니라 아무것도 못됐을 거야. 내 딸이지만 참 잘 컸다. 혜원아, 고맙다. 그리고 꼭 잘 살아야 해. 난 아주 잘 살고 있으니까 엄마는 새 신랑 좀 구해봐. 아직 창창하신데 좋은 남자 만나면 좋잖아. 아이나 이게 무슨 새 신랑을 구하냐. 엄마 걱정은 하지 마라. 바닷가에서 팔자 좋게 잘 살고 있으니까. 딸아이의 착한 성품을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위와 사돈 부부도 잘 알고 있었고 한의원이라는 큰 선물까지 받았답니다. 2년 동안 한 달에 한두 번씩 딸아이 집에 찾아갔는데 사위는 한 번도 불편한 기색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에게 며칠 쉬다가 내려가라는 말까지 해줬답니다. 장모님, 오신 김에 일주일 정도 쉬다 가세요. 혜원이랑 시간도 많이 보내시고 저랑도 맛있는 거 먹고 놀러 가요. 아유, 박서방, 말만이라도 고맙네. 근데 육지에 오래 있으면 몸이 쑤셔서 힘들다네. 1박 2일이 딱 적당해. 장모님, 반찬 감사해요. 이거 제가 빨리 먹어버릴 테니까 다음 달에 또 와주셔야 합니다. 아유, 그래.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내게. 서울을 다녀오면 늘 좋은 기분이어서 뱃일을 할 때 힘든 것도 까먹었어요. 제 딸이 좋은 대학 나와 한의사가 되고 판사랑 결혼까지 한 걸 모든 이웃들이 알았으니 제가 들떠 있는 걸 보면 부럽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딸 잘 사는 걸 생각만 해도 몸이 들썩거리며 기분이 좋은 나날을 보냈는데 시집간 지 2년 반 만에 딸이 손자를 임신했다고 하더군요.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저는 바로 서울로 올라가서 딸 부부와 축하 파티를 했답니다. 아유, 축하해, 혜원아. 아유, 그리고 박서방, 정말 잘 됐어. 두 사람 아주 멋져 불어. 우리 장모님이 가장 신나셨네요. 저도 아빠 될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멋대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라서 생소하면서도 정말 좋다고요. 내가 결혼하고 15년 만에 혜원이를 가졌을 때가 생각나네. 그때는 자식 낳는 걸 포기하고 있었는데 기적처럼 아이가 생겼지. 15년 만에요? 와, 그때는 정말 기뻐서 난리가 났겠네요. 저는 아내가 2년 반 만에 임신한 것도 일이 기쁘니까요. 그랬지. 아무튼 두 사람 축하해.
더불어 나도 손주가 생기니 축하하고 말이야. 네, 장모님, 축하드려요. 우리 아이 태어나면 더 자주 올라오세요. 아니, 말 나온 김에 그냥 서울로 올라오시면 안 될까요? 아이, 서울로? 글쎄 그건 생각을 좀 해봐야지. 내가 하는 일은 어부인데 여기 와서 뭘 해서 먹고 살겠나. 그러자 딸과 사위는 둘이 돈 걱정 없이 지내게 해주겠다며 유혹했습니다. 이에 저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일러줬고 나중에 정리가 되면 올라오겠다고 했죠. 서울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찾아갔고 딸의 배가 불러오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배를 한번 만져보려고 손을 뻗었는데 딸이 강하게 제 손을 뿌리치더군요. 혜원아, 왜 그래? 손주가 발로 차는지 좀 만져보려고 한 거야. 미안, 엄마. 요즘 배가 많이 아파서 아무도 못 만지게 해. 복통이 심한 거야? 병원에선 뭐라는데? 내가 예민해서 남들보다 고통을 많이 느끼는 거래. 아무튼 배 만지는 건 참아줘. 그래, 뭐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괜히 만졌다가 큰일 나면 안 되지. 앞으로는 절대 손도 대지 않은 마. 딸아이는 몸을 돌리며 배를 쳐다도 못 보게 하더군요. 자기 자식이 귀하니까 그런 행동은 얼마든지 이해해 줄 수 있어 서운하거나 섭섭하진 않았습니다. 세월이 조금 흘러 만삭이 된 딸에게 이것저것 챙겨줄 게 많아서 서울로 올라가 숙소를 잡고 일주일 정도 지내기로 했어요. 딸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출산하는 순간과 산후조리를 위해 제가 옆에 있어줄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딸아이가 매우 격양되고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엄마,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애도 아닌데 뭐하러 옆에 있겠다는 거야? 요즘은 조리원 잘 돼 있어서 출산하고 바로 조리원으로 들어간다고. 그래도 이왕이면 엄마가 산후조리 해주고 싶은데. 됐어. 엄마, 나 지금 초예민한 상태야. 제발 건들지 말아줘. 애기 낳으면 그때 다시 와. 알겠어. 미안하다. 엄마가 괜히 설레발을 쳤구나. 딸이 임신하고 많이 예민하긴 했는데 만삭일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저를 대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임산부고 스트레스와 긴장이 심할 테니 이해해 주기로 했죠. 저는 다시 바다로 내려가서 제 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몸조리가 끝난 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해준 밥이 먹고 싶다며 손주를 보러 놀러 오라고 말이죠. 들뜬 마음으로 딸아이 집으로 찾아갔고 처음 손자를 안았습니다. 귀엽고 예쁜 게 꼭 제 딸이 태어났을 때랑 비슷한 것 같았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를 품에 안으니 괜스레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런데 저에게 안긴 손자는 울음을 크게 터뜨리더군요. 처음 본 저를 낯설어하는 것 같아 오래 안고 있지 못했답니다. 아이고, 우리 손자가 외할머니가 낯선 모양이네. 아니면 할머니가 너무 못생겨서 그런가? 별소리를 다 하시네. 엄마, 애들은 원래 다 우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못생겼다니? 엄마 젊은 시절 사진 봤는데 나랑 똑같이 생겼거든? 엄마가 엄마를 못났다고 하는 말은 곧 나를 못났다고 흉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유, 그래, 알았다. 하긴 뭐 나도 젊을 땐 한미모했지. 근데 혜원아, 손자 녀석이 잘생기고 예쁘긴 한데 이 박서방이랑은 좀 안 닮은 것 같다. 그런가? 나랑은 많이 닮았어? 응, 너랑은 판박이 같다고. 멀리서 봐도 모자지간인 걸 알겠다. 애기가 날 많이 닮은 모양이지? 그거 참 다행이네. 박서방도 인물 좋은데 반반씩 닮아도 좋지. 아니, 그냥 하는 소리야. 내 아들이 날 많이 닮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아. 딸이 하는 말을 그냥 한 귀로 흘려들었는데 이듬해 손자 돌잔치 날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호텔에서 사돈집 식구들과 저와 자식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손자의 얼굴이 제 딸과는 아주 많이 닮았는데 사위하고는 하나도 닮지 않는 것 같았어요. 등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제 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위 식구들의 반응을 보고 더 의심이 들었어요. 이 손자를 대면대면 대하는 걸 보고 기분이 찜찜했습니다. 꼭 손자를 남의 애로 보는 것 같은 오싹한 기분이 들었죠. 그래서 얼마 뒤 딸을 따로 불러서 제가 의심하고 있는 걸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혜원아, 엄마 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솔직히 말해주렴. 뭔데 그래? 내 손주 창민이 말이야. 박서방 애 맞지? 뭐? 엄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내가 바람이라도 피워서 낳은 자식 같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아니 뭐 네가 바람 피울 리는 없는 건 엄마가 알지. 근데 네 서방이랑 창민이가 너무 안 닮았어. 그리고 내 눈에도 손자가 꼭 다른 아이처럼 느껴진다고. 혹시라도 병원에서 아기가 바뀐 건 아닐까? 엄마, 나 지금 엄청 어이없거든? 요즘 세상에 병원에서 아기가 바뀌는 일이 가능할 것 같아? 그리고 남편 애가 확실해. 엄마가 괜한 의심하는 거라고. 나 기분 안 좋으니까 오늘은 그만 돌아가. 아유, 미안하다. 기분 나빴다면 사과, 엄마. 엄마는 어떻게 내가 바람 피워서 애를 낳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진짜 너무해. 저는 딸을 믿긴 하지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몰래 박서방의 칫솔과 손자 칫솔을 슬쩍 해서 유전자 검사를 맡겼습니다. 제발 일치하기를 두 손 모아 빌며 기다렸는데 천만다행으로 친자 관계로 나왔답니다. 그제야 이 막힌 혈관이 뚫리며 피가 잘 도는 걸 느꼈답니다. 제가 딸을 의심한 건 정말 미안했지만 검사를 받아 확실히 알아두니 마음이 놓여 딸아이 집에 찾아가는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졌답니다. 1년 동안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손자가 크는 것과 딸과 사위가 잘 사는 걸 보며 뿌듯했습니다. 이제 많은 걸 잃었고 여한이 남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믿기 어려운 사고가 생겨 좌절과 절망에 휩싸였어요. 사위의 전화를 받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 도착했는데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나서 영안실로 옮겨졌답니다. 박서방,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내 딸이 혜원이가 왜 세상을 떠났냐고?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못난 놈이라 일이 이렇게 됐네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거야? 내 딸 살려내. 내 귀한 딸 살려내란 말이야. 저는 딸이 숨진 걸 알고 그 자리에서 쇼크로 의식을 잃었어요. 다시 깨어났을 땐 응급실 침상 위에 누워 있었고 사위가 제 옆에 있었습니다. 내 딸,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야?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냐고? 장모님, 실은 집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저 말고 다른 남자와 사랑하는 중이었죠. 제가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그 상간남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한동안 우울해하더니 어제 새벽에 옥상으로 올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내 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맞아요. 제가 증거 사진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뭐? 그게 사실이야? 내 딸이 바람을 피웠을 리가 없는데. 저도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 붙여봤더니 상간남이랑 살림까지 차렸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아내와 아들을 지키고 싶어서 바람 피우는 걸 막고 용서하려고 했어요. 근데 상간남이 사고로 숨지고 나선 무섭게 변하더라고요. 자고 있는 저를 발로 차고 따귀를 날리기도 했고 저와 못 살겠다고 이혼까지 요구했어요. 혜원인 그런 애가 아니야.
자네가 잘못 알고 있던 거야. 앞서 말했다시피 저도 처음에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사실이에요. 제가 사진 보여드릴 테니 심호흡하고 보세요. 사위는 봉투를 하나 건네더니 잠시 자리를 비켜줬어요. 그 안에 있던 사진을 꺼내보니 딸 혜원이가 다른 남자와 그 짓 하는 모습과 살림 차려서 지내는 사진이 수두룩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불륜이 맞았어요. 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상간남을 따라가겠다고 그리 됐다고 하니 비통한 마음은 황당으로 바뀌었고 슬픔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이 증거를 보니 뭐라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딸이 사위의 아들을 낳은 건 맞지만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고 그 남자가 숨지자 똑같이 따라갔다는 진실을 알게 되니 제가 낳은 자식이 맞나 싶더군요. 장례식 내내 벙찐 눈으로 사흘을 보냈고 찝찝한 마음으로 딸을 보냈어요. 다시 뱃일을 하며 바삐 살면서 딸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이니 불효자라 생각하고 지우려고 애썼답니다. 그런데 이 손자가 보고 싶은 마음이 커서 딸이 떠난 지 한 달 만에 서울로 올라갔어요. 이 사위가 오지 말라고 할까봐 연락도 없이 찾아갔답니다. 초인종을 울리자 낯선 여자가 나오더군요. 누구세요? 아유, 그게 여기 박서방 있나요? 박서방이요? 제가 제 소개를 제대로 못하고 더듬거리고 있자 집안에 있던 사위가 나왔어요. 장모님? 여긴 연락도 없이 어떻게... 아이, 박서방 미안하네. 내가 손자가 보고 싶어서 왔어. 근데 잘못 온 것 같구만. 이만 가보겠네. 장모님,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다시 돌아가시다뇨. 손자 보고 쉬었다 가세요. 사위가 저를 잡는 바람에 집안에 들어가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됐어요. 사돈 부부가 호라비가 된 사위에게 빨리 결혼하라고 다그쳐서 인연을 맺은 사람이라 하더군요. 제 딸이 그런 짓을 저질렀으니 이른 재혼 가지고 뭐라 하지 못했습니다. 아유, 박서방. 이왕 새 아내와 새롭게 시작했으니 잘 살게.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장모님. 저도 혜원이를 빨리 잊으려면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너무 이른 재혼이지만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 죄송은 무슨, 내가 미안하지. 우리 딸이 못할 짓 했으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네. 사위는 언제든 손자가 생각나면 놀러 오라고 했고 사위의 새 아내 또한 저를 환영해 주더군요. 저한테 엄마가 없으니 희준이 외할머니로 계속 남아주세요. 이것도 인연이라고 하면 인연이잖아요. 아이고, 색시가 별말을 다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근데 손자 녀석이 색시를 잘 따르는 것 같네요. 낯가림이 심한 녀석인데 촤eng이를 안겨있네. 그래요? 희준이가 아직 애기라서 다행이네요. 나중에 제가 새엄마라는 걸 모르고 클 것 같아요. 희준이 할머님, 저희 입장 이해하시죠? 네? 제 딸이 친모라는 걸 숨기고 친자식으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제 딸을 없는 존재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제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것 같네요, 할머님. 희준이 친모가 어떤 사람인지 진실을 알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얘가 아무것도 모른 척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할머님, 딸이 아닌 손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제 딸의 얼굴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딸의 본성이 떠올랐죠. 바람 피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증거도 있고 증언도 있지만 모두 무시해버리고 제가 알던 딸을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위와 새색시가 하는 말은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앞으로 손자를 어떻게 키우든 제 딸을 잊지 말자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자를 안고 있는 색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크게 들었어요. 사위와도 오래된 사이 같았고 손자와 꼭 닮은 게 친모자 지간으로 보였답니다. 말도 안 되지만 확실히 알고 싶어서 두 사람이 언제 처음 만났냐고 물었습니다. 박서방, 그 색시랑은 언제 처음 만났나? 아니, 둘이 어색함 없이 아주 오래전부터 만나온 사이 같구만. 오래되긴요. 만난 지 몇 주 만에 살림 합친 거예요. 부모님이 눈여겨본 여자긴 하지만 저는 만난 지 얼마 안 됐다고요. 장모님 딸을 잃고 힘들게 보내는 걸 보기 싫다면서 부모님이 급하게 밀어붙여서 부부의 연을 맺었다고요. 아이, 그런가? 아이, 그럼 내가 괜한 소리를 한 거구만. 알겠네. 아이,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우리 손자 얼굴도 봤고 자네가 잘 지내는 걸 확인했으니 그만 내려가도 되겠어. 장모님, 그러지 마시고 하루 주무시고 가세요. 아무리 그래도 제 장모님이셨는데 이렇게 가시면 제 마음이 안 좋아요. 지금 집사람도 좋다고 하니까 같이 시간 보내자고요. 아유, 고맙지만 사양할게. 그럼 다음에 또 올 테니 잘 지내게. 장모님, 너무 서운하네요. 다음에 오실 땐 하루 묵고 가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미리 연락 주시고 와주세요. 그렇게 사위의 집에서 나왔고 본능적으로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슨 계시라도 받은 것처럼 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바닷가로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 머물며 알아보기로 했어요. 장기 투숙 가능한 모텔을 숙소로 마련했고 저를 도와줄 사람을 찾기 시작했죠. 인터넷을 할 줄 알면 금세 찾을 수 있겠지만 제가 스마트폰도 쓰지 않고 컴퓨터는 더더욱 할 줄 모르니 두 발로 걸어다니며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서울 길 한복판에서 여러 상가를 지나다니며 걷고 또 걸었죠. 그러다 지저분한 골목에 들어섰는데 희미하게 흥신소라고 쓰여있는 간판을 찾았답니다. 저는 그 상가로 들어가서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할머니? 여기 흥신소 맞죠? 사람 뒤를 캐거나 알아봐주는 일 해주는 곳 맞죠? 네, 맞습니다, 할머니. 들어오세요. 딱 맞는 곳에 찾아온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을 의뢰하고 싶어서 오신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을 먼저 말해줬고 사위와 새색시 그리고 뭔가 숨겨진 비밀을 밝히고 싶다고 일러줬습니다. 수첩에 이것저것 적던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선불로 500만 원을 요구하더군요. 할머니, 제가 무슨 일이 어떻게 왜 일어났고 진실이 뭔지 다 밝혀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보력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500만 원 먼저 입금해 주시고 나중에 추가금이 나오면 지불해 주셔야 해요. 여기 계약서입니다. 아이, 그렇게나 비싸요? 그래도 진실만 밝혀진다면야. 좋습니다. 부디 꼭 진실을 밝혀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바닥에서 30년을 굴렀습니다. 별의별 일을 다 찾아낸 사람이라고요. 돌아가신 따님의 주민등록번호랑 사위의 이름과 생년월일만 좀 적어주세요. 그리고 그 새색시라는 여자에 대해 아는 게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저는 아는 건 다 적었고 모르는 건 직접 알아보라고 일러줬습니다. 500만 원의 선수금을 입금하고 숙소인 모텔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시간 만에 흥신소 사장에게 연락이 왔어요. 할머님, 따님은 출산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 시켜서 알아봤더니 임신한 적이 없습니다. 나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두 눈으로 딸이 임신한 걸 봤다고요. 만삭일 때 배 나온 걸 봤단 말이죠. 그래서 추가 조사를 해봤더니 따님이 인조 배를 구매한 내역을 찾았어요.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죠. 그걸 배에 차고 있으면 남을 속이기 쉬웠을 겁니다. 인조 배요? 세상에 그런 것도 만들어서 팔아요? 정말 흉측하네요.
아이 그럼 내 딸이 임신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라 이 말입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이유가 뭔진 지금 조사 중이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자 딸이 했던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태동을 느끼고 싶다며 배를 만지려고 하자 바로 거부하고 돌아서던 날이 생각났죠. 흥신소 사장 말대로 인조배를 차고 있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어찌됐든 출산한 적이 없다고 하니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알아낼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이튿날 바로 흥신소 사장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할머니, 조사한 걸 알려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그 손자가 말이죠. 그 새색시라는 여자의 친자랍니다. 서울의 모 병원에서 손자를 출산했답니다. 이해하긴 어렵긴 한데 사위와 그 색시는 불륜 관계였대요. 불륜이요? 그럼 둘이 바람을 피우면서 아기를 임신하게 됐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것들이 바람 피우다 임신하게 됐는데 여자가 애를 키우기도 싫고 유부남인 사위와 엮이기 싫다고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애 낳기 전부터 확실하게 키우지 못한다고 못을 받고 떠났다고 해요. 애를 지우지 않은 이유는 사위 부모의 제안이었다고 합니다. 돈 몇 억 줄 테니 낳아달라고 했답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 따님은 불임이라고 하네요. 애를 낳을 수 없게 되니까 불륜녀에게 아기를 낳으면 돈을 주겠다고 거래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럼 불임인 내 딸이 불륜을 다 알고 있었고 임신한 쇼를 한 거란 말입니까? 그게 가능한 소리예요? 할머니, 이 세상은 믿기 어려운 게 참 많아요. 제가 조사한 건 모두 사실입니다. 사장님 말이 다 맞는다면 사위와 손자, 새 마누라는 어떤 관계인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제 딸에 대해서는 뭘 알아냈습니까? 그 애가 불륜을 저질렀던가요? 상간남이 사고로 죽고 따라간 것이 맞습니까? 그러자 흥신 소장은 강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지난번 할머니가 건네줬던 불륜 사진들 말입니다. 전문가 동생한테 의뢰했더니 합성이랍니다. 일반 사람은 절대 합성인 걸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의 고난이도의 실력자가 한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따님의 주변인을 조사해봤더니 바람은커녕 집과 한의원만 다니는 외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어떠한 바람의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이 조작된 거라는 말이군요. 내 딸이 바람난 불륜녀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봤는데 이건 확실한 물증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정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손자를 낳은 불륜녀가 아기를 직접 키우겠다고 사위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거기서 눌러앉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엔 아마 이 사위와 불륜녀가 부부처럼 지내고 손자까지 친모만 따르게 돼서 자괴감과 우울증이 심할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이건 물적 증거가 있는 게 아니지만 제 감으로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랬던 거였군요. 내 딸은 아무런 죄가 없었는데 불륜녀로 낙인을 찍힌 거였어요. 사위랑 그년이 내 딸을 힘들게 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요. 이제 다 알겠네. 이 사악한 짐승들. 사장님, 그것들 어떻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깜빵에 쳐넣을 수 있는 거예요? 할머니, 그 사위가 판사라고 했죠? 증거 없인 아마 많이 힘들 겁니다. 그리고 새 마누라가 친모고 사위의 부모들 역시 한편이니 큰 증거 없인 처벌하기 힘들 거예요. 따님이 돌아가신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스스로 삶을 버리셨으니 법의 심판은 어려울 거라 사료됩니다. 닥쳐요! 그것들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벌받게 해줄 겁니다. 내 딸의 억울함을 꼭 풀고야 말겠다고요! 그렇게 흥신소 사장에게 모든 진실을 듣고 나서 각성하게 됐습니다. 딸 유품 중 핸드폰을 꺼내 가장 많이 통화한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 친구는 직업이 검사였다고 하더군요.
저는 바로 약속을 잡고 검찰청에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혜원이 친구 박지훈 검사라고 해요. 네, 반가워요. 전화로 대충 설명했는데 내가 더 자세히 말해드릴게요. 저는 흥신 소장에게 들었던 모든 걸 털어냈고 검사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이윽고 딸 친구 검사가 대답하더군요. 어머님, 사진을 합성한 거 말고는 특별히 처벌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혜원이가 직접 임신한 연기를 했고 아이 엄마인 척 했잖아요. 자기 남편이 불륜인 걸 알면서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상간녀이자 희준이 친모가 집에 들어온 건 어떤 벌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종의 관계로 한 집에서 살게 된 것인데 이걸 버티기 힘들어서 혜원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잖아요. 사위와 여자에겐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 수가 없습니다. 뭐요? 그럼 내 딸을 불륜녀로 만들고 세상 떠나게 해놓고 아무런 벌을 못 내린다는 거요? 어머님, 이 법에 위반된 건 합성 사진을 어머님께 보여준 게 전부예요. 다른 건 혜원이도 동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죄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내 딸은 억울한 채 구천을 떠돌고 있겠네요. 아무도 벌받지 못하는 걸 지켜보면서 말입니다. 법으로 안 된다고 하면 내가 직접 나서서 그 둘을 끝장내겠어요. 그리고 내 남은 인생 감옥에서 지내겠습니다. 그래, 그게 최선의 답인 것 같네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혜원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선택은 스스로 내린 거라고요. 처음부터 이혼했으면 됐는데 자기가 모든 걸 결정했다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제 딸이 왜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사위와 살았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건 바로 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걱정하고 아파할까봐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자기 속이 만신창이인데 저 하나한테 잘 사는 모습을 보이려고 꾹 참고 임산부 연기를 했고 손자를 낳은 쇼를 벌인 거겠죠. 엄마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딸이 저를 위해 제가 상처받는 걸 원치 않아서 자기가 더 큰 상처를 끌어안고 살다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요. 그런 것도 모르고 딸아이가 파렴치한 여자라 믿고 원망했던 제 자신이 죽도록 밉고 가증스러웠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 딸을 따라가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일이 남았으니 그걸 해결하고 딸을 만날 생각이었죠. 저는 사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장모님? 들어가도 되겠나? 장모님, 오시기 전에 연락 달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 찾아오시면 곤란합니다. 저 새 가정 꾸려서 잘 살고 있는데 자꾸 이러시면 곤란해요. 일단 들어가지. 오늘이 자네와 나의 마지막일 테니까. 마지막이요? 이제 다시는 찾아오지 않으시려고요? 그렇다면 들어오세요. 안 그래도 장모님이 또 연락하고 찾아오면 어쩌나 걱정이었거든요. 제가 지난번엔 빈말로 자주 오라고 했는데 진심은 아니었어요. 나도 그 정도는 알아. 근데 희준이는 어디 가고 없나? 저희 부모님 댁에 있어요. 지금은 저랑 아내만 있고요. 그럼 자네 마누라도 불러오게. 셋이 같이 작별 인사하면 좋지 않겠나? 네, 그래요. 작별 인사하러 오셨는데 못해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사위는 곧 안방으로 가서 새 마누라 년을 데리고 나오더군요. 저는 곧장 딸의 가짜 불륜 사진을 사위 면상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 개 같은 놈아! 이거 가짜라는 거 알았다! 넌 내 딸을 몹쓸 년으로 만들었더라? 희준이는 내 딸 아들이 아니라 이년 아들이었지? 불임인 내 딸에게 아기를 키워달라고 요구했고 그런데 인연이 들어와서 안방을 차지하면서 내 딸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을 거야. 그리고 쾅! 세상을 떠나버렸지. 나 다 알게 됐다, 이 짐승 같은 놈아! 그러자 사위는 피식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아, 다 아셨구나. 무식하게 뱃일이나 해서 모를 줄 알았더니 구르는 재주가 있으시네. 어쨌든 진실을 알게 되셨다니 대단하십니다. 물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요. 장모님, 제 직업이 판사인 거 아시죠? 저 잘못 건드렸다간 장모님 인생 생지옥으로 바뀌어버릴 겁니다. 이미 생지옥에서 살고 있는데 이보다 더한 지옥이 또 있을까? 딸을 그렇게 보냈는데 이것보다 더 최악인 상황이 있겠냐고! 저는 준비해온 몽둥이를 꺼냈습니다. 중고 골프용품 판매장에서 사온 골프채였죠. 있는 힘껏 휘둘렀는데 사위가 피하며 저를 발로 걷어찼어요. 이 노인네가 돌았나 이씨. 니년 딸 복수라도 하겠다고 찾아온 거야? 그래 이놈아! 내 딸이 눈을 편히 감을 수 있게 니들 둘을 오늘 끝내버릴 거야! 그리고 난 평생 감옥에서 살 거고! 저는 다시 벌떡 일어나 골프채를 여러 차례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위를 맞추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놈이 저를 발과 주먹으로 사정없이 공격해서 바닥에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곧 경찰들이 와서 저를 잡아가더군요. 아무것도 못하고 사위 집에서 끌려 나왔죠. 제가 사위에게 맞은 건 정당방위라며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다며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했습니다. 그런데 판사인 제 사위가 경찰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찰관들 모두가 기립해서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며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장모님, 이제 괜찮으신 거죠?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김 형사님, 우리 장모님 좀 풀어주세요. 딸을 잃은 어머니가 정신을 놓고 그런 짓 벌였으니 이해해 줍시다. 난 장모님이 진짜 어머니 같아서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 내가 괜찮다고 하니까 이 선에서 끝냅시다. 판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골프채를 들고 가서 공격했다고요. 형사님,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면 된 거 아닙니까? 전 괜찮으니까 장모님 풀어주세요. 오늘 바닷가로 떠나실 겁니다. 사위놈은 형사들에게 착한 척 연기를 하면서 저를 용서하겠다며 유치장에서 꺼내주더군요. 거기서 이놈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다가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복수는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윽고 경찰서에서 빠져나오자 사위가 경고하더군요. 어이 노친네, 감옥 가게 생긴 걸 내가 살려줬으니까 고마운 줄 알고 조용히 찌그러져 살아.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거 하나만 지키면 나도 노인네 당신 안 건드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 판사 사위가 대단하긴 하네. 니놈 말 한마디에 유치장에서 빠져나온 걸 보니 권력의 힘이 장난 아닌가 보다. 근데 이놈아, 나는 널 포기하지 않았어. 네 새 마누라 년까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날 멈추게 하려면 다시 유치장에 처박아야 할 거야. 에이, 놓친 애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다음에 또 무식하게 골프채 들고 오면 그땐 정당방위로 니년 딸님이 옆으로 보내줄 줄 알아. 나 판사라서 무슨 일이든 꾸밀 수 있거든. 그러니까 잘 생각하길 바래. 나 간다 이 할망구야. 너 이놈, 내가 꼭 지옥 불구덩이로 보내버릴 거야.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사위는 낄낄 비웃으며 비싼 외제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마음 움직이는 대로 갔는데 도착한 곳이 바닷가였습니다. 제가 딸을 키웠던 딸의 고향이었답니다.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뱃일을 다시 시작했답니다. 생각 정리를 하며 열심히 일했고 나중에는 이웃들을 불러 제 딸이 왜 세상을 떠났는지 구구절절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사위놈을 벌받게 해줄 방법이 있냐고 물었죠. 그런데 하나같이 도와줄 방법이 없다며 그냥 잊으라고만 하더군요. 그냥 잊으라니.
당신들 자식들이 그런 일 당했어봐 가만히 있을 거야? 아이 혜원 엄마, 딸내미가 안타깝긴 하지만 법으로 안 된다고 했다며. 그렇다고 그놈 집에 또 쳐들어가는 것도 말이 안 돼. 혜원 엄마만 다칠 거야. 그중 평소에 성질머리 더럽고 저를 무시하던 선장 하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딸내미가 바람 피워 돼진 거 아니야? 아니라고 말하는 건 당신 주장이잖아. 내가 보기엔 혜원이 그년이 바람나서 상간남 따라 돼진 게 확실해. 생긴 게 얍실하게 생긴 게 남자 밝히게 생겼잖아. 뭐라고요? 이 늙은 선장놈이 말이면 단줄 아나. 당신 나한테 혼나볼래? 혼을 내? 이 늙은 년아, 너 같은 건 한 주먹거리도 안 돼. 그리고 니년 딸은 더러운 걸레니까 지옥에 간 줄 알고 여기 사람들한테 억지로 좋은 딸이었다고 설득하지 마. 저는 그 선장놈을 갈겨주려고 일어났더니 다른 사람들이 말려서 아무 짓도 못했습니다. 그 선장놈이 사라지고 평소 똑똑한 친구 하나가 입을 열더군요. 아유, 혜원 엄마, 이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려보는 건 어떨까? 그 두년놈이 사회에서 매장당하도록 인터넷으로 퍼뜨리면 어떻겠냐고. 뭐? 인터넷에 글을 올리라고? 그럼 그걸 사람들이 다 보나? 인터넷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랑 똑같아. 몇몇 사람들이 글을 읽고 퍼뜨리면 소문 퍼지는 건 시간 문제라니까. 아유, 그게 정말이야? 그럼 성경이 엄마가 나 좀 도와줘. 그렇게 새로운 복수 방법을 알게 되어 인터넷을 배웠습니다. 글솜씨가 없지만 최대한 자세하게 써서 올렸습니다. 사위와 불륜녀 이름과 직업을 써서 올렸더니 소문은 기가 막히게 빨리 퍼졌답니다. 그러자 곤경에 처했는지 사위놈과 불륜녀 둘이 바닷가로 찾아왔습니다. 장모님, 재밌는 짓 했더군요. 인터넷에 글을 올릴 줄이야. 정말 노력 많이 하셨네. 이놈아, 내가 매일 그 글을 올리고 있어. 여기저기 사이트 다 찾아서 너희 두 년놈을 매장시키려고 노력 중이라고. 장모님, 그렇게 올린 글들 제 쪽에서 모두 삭제하고 있어요. 퍼지기 전에 다 흔적을 없애버리고 있다고요. 뭐야 이놈아? 니놈이 판사라고 그런 것도 쉽게 없앤단 말이야? 근데 여긴 왜 찾아온 거야? 겁나서 찾아온 거 아니야? 아니면 용서를 빌려온 거 아니냐고? 뭐라고? 용서를 빌려왔냐고? 올해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웃기네. 장모님,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경고하러 온 거예요. 또 그 글 올리면 허위사실 유포죄로 신고해 버릴 겁니다. 허위사실 유포? 이놈아, 그게 모두 사실인데 어떻게 허위야? 허위가 아닌 증거 있어요? 뭐가 있냐고. 그 합성 사진은 뭐도 안 된다고 말했잖아요. 장모님, 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찾아온 거예요. 또 까불면 진짜 무서운 게 뭔지 보여줄 겁니다. 그래, 해봐. 나한테 무서운 걸 좀 보여줘봐. 아무튼 난 경고했어요. 다시 한번 그런 짓 하면 구속될 겁니다. 깜빵이 두려웠으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어. 난 이놈이 망하고 벌 받는 걸 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이게 내 대답이다, 이 짐승놈아.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다음엔 정말 신고해서 콩밥 먹일 테니 판단 잘하세요. 그럼 전 이만 갑니다. 사위놈이 저에게 경고를 하더니 돌아섰는데 상간녀가 말하더군요. 오빠, 우리 바닷가 온 김에 낚시나 하고 가자. 저기 다 낚싯배 아니야? 낚시? 뭐 좋긴 하지. 바다도 예쁘고 경치도 죽이니까 뭐 놀다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자, 가자. 두 년놈을 주시하고 있는데 제 딸 욕을 바가지로 했던 선장놈에게 가더니 바다로 나가자고 제안하더군요. 그런데 선장이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오늘 일기예보에 바람이랑 비가 온다고 했어요.
게다가 곧 해가 지면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아저씨, 오늘 비 안 와요. 일기예보를 믿고 사는 사람 처음 보네. 내가 따따블로 줄 테니까 배 좀 탑시다. 따따블이요? 아이고, 생각해보니 일기예보가 틀릴 때가 많죠. 어서 타시죠. 근데 저기 늙은이의 전사유 되시는 분이죠? 저는 선생님의 말씀 믿습니다. 혜원이 걔 딱 봐도 남자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애비 없이 커서 물란한 짓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요? 제 편인 선장님 배를 타게 돼서 다행이네요. 그럼 출발합시다. 네, 선생님, 꽉 잡으세요. 두 년놈은 제가 한 번은 꼭 작살내고 싶은 선장의 배를 타고 바다 멀리 나가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하늘을 올려다봤고 두 손 모아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비바람을 몰아주소서. 지금 나간 배가 돌아오지 못하게 힘을 써주소서. 나쁜 소원이었지만 나중에 제가 벌을 받더라도 꼭 들어주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배가 나간 지 1시간 만에 장대비가 쏟아졌고 번개도 수십 번을 내리치면서 바람이 어마무시하게 불었습니다. 결국 두 년놈이 타고 나간 배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해경이 출동했지만 배는 뒤집힌 채 발견됐고 사람들은 한 명도 찾아내지 못했답니다. 제 남편이 바다에서 실종된 것처럼 사위와 상간녀도 바닷속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됐죠. 제가 올린 기도 덕분인지 하늘이 먼저 천벌을 내리려고 한 건진 모르겠지만 두 년놈의 인생은 그렇게 처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아마 그 둘은 차가운 바다에 이어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스러운 벌을 받고 있을 겁니다. 제 복수는 그렇게 끝이 났고 당당히 딸이 있는 납골 땅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것을 사과했고 사위와 상간녀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 지옥에 갔다고 알려줬습니다. 이젠 하늘에서, 천국에서 편히 쉬라고 일러줬죠. 그리고 훗날 다시 하늘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답니다. 한편 사위 부모는 억장이 무너져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손자를 데려가 키우면서 아들 잃은 걸 조금씩 잊어가고 있답니다. 사실 그 두 사람도 벌을 내리고 싶었는데 그건 역시 하늘이 정해줄 테니 일부러 나서지 않기로 했어요. 복수를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 제 자신을 다스리며 막을 내렸네요. 지금 저는 바다에서 뱃일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딸을 가슴에 묻고 매일 슬픈 밤을 보내면서 말이죠. 자식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언젠가 만날 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연을 쓰면서 이 마지막은 시원한 마무리를 생각했는데 제 딸을 생각하며 글을 쓰다 보니 조금 슬프게 끝이 났네요. 그래도 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세상을 등지게 한 짐승들은 아주 끔찍한 결말을 맺었으니 이것으로 사이다를 느끼셨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사연을 줄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